자, 그러면 개혁개방정책 개시 볼게요. 자, 4인방 체포 구두대위에 박해받은 사람들의 명예회복이 결정되고 등소평 1977년 7월에 직무에 복귀했다. 8월에 열린 중국 공산당 11차 전국대회에서 문혁의 승리로 끝나고 선언하고 4개의 현대건설을 이제 제기했다. 4대 현대화 정책이라고 하죠. 이거는 제가 이제 사회를 보는 아시아사에서 좀 더 살펴보기도 하고요. 자, 온건파이긴 하지만 문혁파의 일환이었던 하국공이 그 당시 정치혁명과 경제건설을 두 가지 모두 추구한다는 정책을 추진하던 중 1978년 12월 중국 공산당 11기 3중전회에서 중대한 역사적 전환이 있었다. 이 11기 3중전회가 개혁개방의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완전 개혁개방의 정책이 결정되는데 예전에는 11기 3중전의 의미는 11차 중국 전체 공산당 회의에서 뽑은 중앙위원회 세 번째 회의란 뜻이야. 그리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들이 실질 권력을 장악을 하고 있죠. 정책을 결정하고. 자, 그래서 이제 경제건설과 이를 보장하는 정치적 안정의 중요성을 제기하면서 탈문혁 노선이 확정됐고요. 여기에. 두 번째로는, 자, 반모태동 반문혁이라는 이유로 실각한 지도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제1차 천안문 사건 판결을 번복하기로 결정했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제1차 천안문 사건 때 그 등소평이 책임을 물어서 잠깐 이제 일선에 물려놨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시 등소평 명예회복 요구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등소평 지도 아래 농업공업, 국방, 과학기술 4개 부분의 현대화를 뼈대로한 개혁개방 노선을 가는 것을 닦았다. 여기서 이제 한 3가지가 있는데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11기 3중전회가 아주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 노선이 정한데 1980년 8월 하국공이 경제정치가 중월전쟁의 실정에 대한 칭을시고 중월전쟁이나 중국과 베트남 전쟁이죠. 중국과 베트남도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는데 영토 문제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지고 지금도 남중국의 그 섬 몇 개 때문에 막 지네끼리 싸우잖아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지금 중국은 지금 베트남은 반중 국가야. 거꾸로 예전에 싸웠던 미국하고 친하죠. 친미 국가로 분류되죠. 왜 이렇게 싸웠는지 몰라 미국하고 그때. 예. 자, 하여튼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주의 이념보다는 국가와 민족의 이념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하여튼 거기에 책임을 지고 공무원 총리에서 해임되고 조자양이 총리직을 이제 취임하게 됐다. 여기에서 이제 하국봉이 그렇게 쉽게 물러났던 이유는 뭐냐면 하국봉이 정치적 기반이 별로 없어요. 자기 라인색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 뭔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모태동 말기 때 갑자기 득보잡 였는데 갑툭튀한 거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나왔던 인물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소평 그 공격에 쉽게 무릎을 꿇었던 거죠. 자기 색이 없으니까. 자, 하여튼 하국봉의 오류를 혼토하면서 모태동 만년에 이제 자격 노선을 계승한 점 등의 이유를 하나 더 지목되었다. 자, 하여튼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 실제로 이제 등소평이 권력투쟁에서 하국봉을 제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뒤이어서 인표와 사인방의 재판, 문혁대 최대 적으로 간주했던 윤석의 명예회복은 문혁을 부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건데 역사 문제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 있어. 문혁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중국 공산당의 이제 정식 문헌에 대한 입장인데 요게 이제 뭐냐면 건국 이래 당의 몇 가지 역사 문제 결이에요. 자, 그래서 요게 상당히 모태동의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고 하는데 자, 일단 그 내용을 보면요. 1981년 6월에 중국 공산당 11기 6중전회에서 채택된 이 결의는 문혁과 모태동에 대한 당의 부정적 평가를 명문화한 최초의 공식 문구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의의가 있죠. 모태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명문화한 최초의 공식 문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이제 여기서 모태동이 지도한 문혁은 당과 국가, 인민에게 커다란 재난을 초래한 내란이라면서 혁명이라든지 사회 진보가 아니었다고 엄연히 빈파했다. 그리고 모태동의 문혁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하되 모태동 일생에서 보면 공적이 첫째고 오류는 두 번째 평가에 모태동의 어떤 위상을 인정했다. 이 말은 뭐냐면
모태똥이 이제 볼 때 가와 실이 있잖아요. 아니, 가와 이제 공족이 있잖아. 그래서 가오는 뭘까요? 문역대용, 문역을 이제 이끌어서 완전 잘못된 결과를 낳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해 공적은 뭐죠? 여기 중국 공산당을 확립하고 중국 전체를 통일하는데 큰 이바지를 했잖아. 그래서 중국 공산당을 통일하는데 이바지한 건 첫째 점이고, 이 우태통의 문역에 대한 그 가시는 두 번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적도 있지만 가실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다만 가실보다는 실적을 더 우선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모태똥의 위상을 인정하겠다. 다만 모태똥이 잘못한 거는 비판받아야 된다. 이 내용이죠. 자, 그래서 그런지 지금 천안문 과정에 가보시면 그 앞에 뭐가 더 걸려 있어요? 모태똥 사진이 걸렸죠. 크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문역은 당과 국가, 각 민족의 인민의 커다란 재난을 초래한 재난을 부정했고, 모태똥은 문역의 중대한 오류를 범했지만 공적이 첫째요, 오류는 두 번째로 평가를 내렸다. 요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기 3중 전의 그 판단과 건국의 당의 역과 역사 문제에 대한 결의, 요 내용도 이제 두 가지 기억을 해두시고, 최근에 보니까 현대사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어.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정역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화대혁명도 나왔기 때문에 개혁개방 관련된 내용도 좀 약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번에 냈던 작년에 중국 공산당 냈던 그 연차 두 번 냈던 그 교수가 올해 들어갔다는데 올해는 감수로 들어갔대요. 예, 자기 출제는 안 하고 그래서 올해 나오진 않았던데 그 교수님이 60대 초반이라고 하거든요. 제 듣기로는. 근데 그 나이에 뭐 들어간 사람이 별로 없긴 없는데 모르죠 또 어떻게 될지. 예. 그분이 하도 중국 공산당을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냈는데 하여튼 한동안 안 나오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에 하나라도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측면 보는 거예요. 자, 이에 따라 하국공원의 당 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물러나고 당 주석에는 호유방과 군사위원회 주석은 등속평이다 이렇게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권은 누가 장악한 건죠? 군사위원회 주석이에요. 예. 그래서 등소평이 군사위원회 주석을 장악했다는 침했다는 건 꼭 누가 왕빵이라는 거예요. 등소평이 왕빵이야. 왜? 저는 어쨌든 항상 얘기했잖아. 권력은 총에서 나온다고. 뭐 군대를 장악한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야. 예. 자, 그래서 1982년 9월에 중국 공산당 제12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집단 지도체를 확립하기 위한 주석제를 폐지하고요. 총서기를 도입해 호요방에 침입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주석은 이제 없어지고 이제 총서기가 있죠. 당 총서기. 예. 그 다음에 그 군사위원 주석. 예. 이렇게 해갖고 있고. 이는 한 사람의 권력 가독이 집중되어 문역이 적정해서 통제하지 못하는 데는 반성해 보인다. 요때 이제 집단 지도 체제가 확립된 거야. 예. 그래갖고 요 집단 지도 체제위원은 이제 상위원 한 9명인가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총서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국방위원 주석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선출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이제 당 총석이라도 자기 혼자 못해요. 이게 상무위원회 어떤 것들을 이제 뭐냐면 의견을 받고 추진하죠. 그리고 이제 중국 공산당 일당 체제라도 그 안에 파벌들이 있어요. 자기들끼리도. 예. 그래갖고 이제 상해파도 있고 뭐냐면 권총파도 있고 태자당도 있고 그래서 이 세 파벌들이 서로 상호 견제하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게 집단 지도 체제고 이걸 왜 만드냐 등소평이 모태똥이 독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난다.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그런 집단 지도 체제를 지금 누가 깨고 있는 거야 지금? 시진핑이 깨고 있는 거야 지금.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이제 지 혼자 독재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뭐 그때 내거는 게 부정부패 이런 거 해갖고 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부정부패 이후로 다 숙청시키고 지도 해먹으면서 그리고 뭐 여자 문제 끄집어내갖고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 해서 여자 문제 끄집어내서 얘가 젊은 여자하고 놀아난다 하면서 또 언론에 뭐냐면 유포하고 자기들도 다 하면서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죠. 근데 이제 등소평 자체는 상당히 내가 보니까 되게 뛰어난 인물이긴 해요. 정치적 감각도 있었고 경제 어떤 능력도 있었고 물론 나중에 뭐 천안문 사태 때문에 약간의 판단 오류도 있었지만 제가 만약에 등소평이라도 진압을 해야 될 것 같아. 체제가 무너지잖아.
자, 하여튼 등소평은 최고 지위를 오르지 않았으나 조자영의 국무원 총리와 노호병의 총서기를 거느리는 그 당시 최고 실권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11기 삼중전의 전후에 시작된 등소평의 개혁개방 시대가 본격화되었다. 개혁이란 궁극적으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방향을 취하고 이게 방향이죠.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방향을 취하고 개방은 폐쇄적인 자력갱생 정책을 포기하고 국제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갔다. 근데 주의할 것은 사회주의를 포기한 건 아니에요. 네. 사회주의를 포기한 게 아니라 사회주의를 더 완성시켜서 자본주의를 도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주 공산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왜냐하면 사회 자본주의가 발달된 시스템 아래 뭐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사회주의 넘어. 근데 아직까지 뭐 사회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사회주의 넘어가자. 그래서 지금의 단계는 초급 사회주의 단계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생산 경제를 인정하면서 이제 사회주의가 몇 가지 반영하는 그런 체제다. 근데 실제로 자본주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공산당에서는. 자, 우선 농촌에서 인민공사가 해체되고 이제 쭉 개혁 정책인데, 자, 1982년 신헌법에서 공식화되었고, 인민공사가 그 다음에 첫 번째 개혁이고요, 농촌개혁. 그다음 그래서 1956년 6월에 전국적으로 해체되었다. 자, 이제는 그 두 번째 공사의 농지가 분할되고 개별 농민들 소유권과 다루는 경작권이 돌아가고요. 개별 농가의 책임 아래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농민의 자율성이 높아졌다. 이제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거죠. 인민공사 땅을. 예전처럼 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소유권은 다루는 경작권이다. 준 거는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토지 소유권은 경작권을 준 거야. 왜냐하면 사회주의헌법이 있는 이상은 그 토지 소유권을 못 줘요. 모든 토지는 누구 토지예요? 국가 토지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경작권을 주는데 경작권이 몇 년이냐? 보통 100년, 150년. 세금 더 내면 추가로 연장하는 거야. 이거는 뭐 농토뿐만 아니라 지금 뭐 토지, 부동산 있죠? 부동산도 다 사업하죠. 중국에서. 사회주의 시스템인데. 그런데 왜 아까처럼 소유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용인권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보통 100년? 그리고 이제 뭐 추가로 세금 좀 더 내면 또 연장해주고. 실제로 소유권이에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자유시장도 부활되죠. 그래가지고 두 번째 있고 또 능력에 따라 차등이익을 지불하는 소규모 농신기업인 항진기업이 또 해서 농촌경제를 발전시켰다. 그 다음에 이 농촌기업 이제 세 가지가 있고 이거 농촌기업 한두 가지 외워두셔야죠. 써고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중앙과 상급에 집중됐던 모든 권력을 지방과 하급으로 이제 내려있고 지방은 이제 이건 여기 일부 입법권 행사하고 재정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겠다. 지방 행정개혁과 관련된 내용이고 사회주의 체제 지주였던 국유기업의 일본들에서 다양한 민영화 기업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업 경영도 기업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자주권이 부여되었다. 이거는 이제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죠. 요 관련된 거는 자 이런 것들은 중국이 점점 사회주의 통제 경제로부터 시장 경제로 이행을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등소별 개혁 개방 정책 관련된 그 농촌 측면, 뭐 지방 행정기도 그냥 경제 측면 이렇게 해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정리해서 좀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자, 개방 정책은 이 당시 이제 신천, 하문, 연안 지역을 중심해서 추출해서 경제 특구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개방 도시 10개 개방 도시를 하고 외국 자본과 이제 기술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정비를 서둘렀다. 그래서 이제 모태똥이 제시한 게 뭐냐면 선부돈이라는 개념이죠. 선부돈은 뭐냐면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주자. 그래서 이제 모든 지역을 개방한 게 아니라 일단은 체제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 연안에 있는 특히 강남의 여러 도시들을 일단 개방을 시켜요. 그래서 이 강남의 양자간 유역 지역을 일단 선진 자본들 기술들 도입을 해갖고 개발시킨 다음에 이것을 이제 부를 축적을 해서 어디로 내륙까지 이제 뭐냐면 확산시키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국경이 좀 성공했죠. 그래서 중국 가보면 지역마다 격차가 크죠. 특히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연안한 지역 있죠. 복건성부터 해서 절강, 그 다음에 저기 강동 이런 지역들은 실제로 사는 수준은 거의 우리나라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내륙을 가면 갈수록 되게 못 살죠.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 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내륙 개발을 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먼저 연해안 지역에서 경제 특구를 통해서 부를 축적한 다음에 그 부를 바탕으로 지금 계속 내륙 개발,
지역을 하죠. 그러니까 뭐 사천이라든지 심지어 티베트 위구르까지 이제 철도를 놓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선부론에 입각한 거야. 예, 등소평에. 자, 이는 문혁계의 삼성개혁 관침과 대조입니다. 삼성개혁은 한 거는 뭐냐? 이거는 이제 문혁계에는 상당히 이제 대대적인 어떤 그 침략을 이제 위기의식을 느꼈어. 예. 특히 이제 미국이나 뭐 소련으로부터 우리가 언제 공격받을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문혁계는 유사시 전쟁 때 연안지구 1선 지역과 2선 지역은 공업이 파괴되기 때문에 사천 기주 온난 지역으로 오지도 버틸 수 있는 내륙 지역의 공업을 건설하는 투자가 집중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스탈린하고 비슷해. 스탈린이 이제 미국하고 독일 간의 불가침 조약, 그러니까 소련하고 독일 간의 불가침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맺고 나서 스탈린도 이제 스탈린을 잘 못 믿었어. 얘가 언제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여기 있어 우락산맥 있잖아요. 예. 보통 그 소련의 영토가 이쪽 우락산맥 기준으로 해고 이쪽이 유럽 쪽이고 이쪽이 러시아 쪽인데 이게 아시아 쪽이죠. 근데 원래는 여기가 공업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많은 공업 지역 어디로 뺐어요? 이 우락산맥 뒤쪽으로 뺐어. 왜? 스틸러가 쳐들어오면 여기는 있을 수 있어도 이 우락산맥 쪽에 공업지대가 있기 때문에 무기 생산지대가 있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세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우락산맥 뒤쪽으로 동쪽 지역으로 이제 공장지들이 많이 이주했는데 이게 들어맞았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적이 쳐들어오면 내륙보다는 어디 쪽으로 해안 지역으로 쳐들어오게 특히 미국이 이제 들어오면 이렇게 생각. 근데 연안 지역에 공장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초반에 경제 시설이 어떻게 다 파괴돼 있죠. 그래서 이게 1선, 2선 지역, 좀 약간 내륙 지역. 여기까지는 공장을 보다는 내버두고 주로 어디 지역에 그 오지에 만들어준 거야. 사천, 기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그 미국하고 싸울 때 초반에는 그 밑에 영토를 뺏길 수 있어. 그러니까 시간을 버는 거죠. 영토를 내주고. 그리고 이제 어디 싸우겠다는 거야? 사천이나 기주나 이렇게 산간 지역에 의주해서 게릴라 방식으로 싸우려고 한다. 그러면 군수 시설은 다 어디에 있어야 돼? 그 오지에 있어야겠죠. 이게 이제 뭐냐면 삼성 건설 방식인데, 근데 이 선부도는 반대죠. 선부도는 거꾸로 연안 지역에 먼저 개방을 하고 거기에 공장이나 이런 것도 만들고 내지로 이제 확대돼 가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순리적이야. 경제를 발전시키는. 왜냐하면 연안 지역을 개발해야지 외국 자본이나 기술이 들어오기 쉽지. 저 사천이나 기주 지역에 하면 들어도 안 들어오죠. 당연히. 그 SOC도 없는 상태에서 그 철도나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배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당연한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지역 간의 격차 확대를 무릅쓰고 오지 중점 개발에서 연안 개발로 바뀐 것이다. 자, 이는 조건을 갖춘 지역과 사람들부터 먼저 부여해준다는 등소표에 뭘 내세운다? 선부론과 관련됐다. 그래서 이제 모태똥과 문혁계 평균주의 사고 방식 있죠. 이거하고는 또 대조적인 거죠. 그래서 삼선론이나 삼성건설 방식이나 모태똥의 평균주의 사고 방식과 달리 선부론은 그런 반대적 사고 방식을 갖고 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하도 양극화가 심하니까 중국의 양극화 현상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냐면 모태똥을 그리워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졌다고 그래요. 그 모태똥 지냈던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평등했잖아. 예. 자, 하여튼 제2차 천안문 사건을 볼게요.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끝날게요.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요즘에 하도 홍콩 문제 때문에 이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제2차 천안문 사건까지. 자, 중국적인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이라고 표현되는 개혁개방 정책으로 과거의 통제경제보다 신속한 경제 발전에 이룩할 수 있었지만 정책이 진전되면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래서 지역별, 기업별, 개인별 격차와 권력을 남용한 경제 부정, 인플레이션과 도시 주민의 실질 소득의 수준 저하, 실업자 증가, 배금주의 사고방식의 사회 문제가 대두됐는데 자,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적 민주화를 요구하는 것들이 포출된 것이 1989년 6월에 일어난 2차 천안문 사건이다. 그 앞에 1차 천안문 사건은 주은래가 죽을 때 이제 일어났던 거고, 자, 하여튼 이때 2차 천안문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 2차 천안문 사건이 이제 일어났는데, 요 2차 천안문 사건은 왜 일어났냐 하면
그 당시 호유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호유방이 상당히 이제 경제적으로 상당히 뭐냐면, 아니, 그 학생들에게, 시민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은 지도자였는데, 그 사람이 죽을 때 이제 이걸 계기로 해갖고 일어났던 것이 2차 그 천안문 사건이에요.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자, 본래 4개 현대 외에 5개, 5대 현대로서 이제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개혁개방이 나가기 시작한 1978년 가을 때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등소평은 4개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길, 프로레타 독재, 공산당 지도,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태동 사상이라는 4가지 기본 원칙을 고수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민주화를 주장한 활동가들 탄압을 받았다. 개혁개방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당내 세력을 안정시키고 그 당시 경제 건설을 위한 정치적 안정과 당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1980년에 들어와서 당내 개혁개방 속도의 범위 4가지 원칙의 고수 여부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 차이가 드러났는데 1986년 북경에서 젊은 연구자 사이에 정치체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고 호유방 등소평 정치개혁의 필요성의 견해를 포명했다. 자, 이에 4가지 기본 원칙, 견지와 부유주의 자유에 반대하는 부르치는 원론이 나타났고 급진적 지식인들의 반발에 이어 12월에 전국 대학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 시위가 빠르게 번져나가자 등소평은 이들 지나치게 판단하여 탄압했다. 그러니까 등소평은 약간 이제 중도파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호요병은 약간 약간 극자고 거기에 또 원로 세력들은 좀 약간 극우고 이렇게 했는데 등소평도 개혁은 해야 되겠는데 너무 나섰다 그거지. 학생들이나 지식인들이. 자, 그래서 이제 1987년 1월 친식인 학생들 요기 너무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책임을 지고 호요방이 총서기적인 이제 해임되고 조자영이 이제 그 뒤를 이었죠. 그다음 1988년 가을에 들어서 이제 개혁 개방의 진전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인해서 정방이 어두워지면서 강력한 지도자가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 개혁단을 추진한다는 주장과 이거 정형적인 뭐예요? 개발 독재 방식이죠. 예. 그래서 민주화 가속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났었다. 특히 후자의 지식인은 5.4운동 70주년이 되는 1989년 위경세 등 민주화 요구를 하다가 투옥된 정치적 석방을 요구하면서 인권 옹호 운동을 펼쳤다. 그래서 이제 5.3운동을 중국 공산당에서는 지금 높게 평가하지 않아요. 예, 상당히 이제 이걸 너무 높게 평가하면 잘못하면 욕을 날 수 있거든. 지금. 자, 마침내 4월 15일 시위각과 호요방이 사망하자 호요방 추도 집회를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민주화 운동이 개시되었다. 학생운동은 예국적 민주운동에 옹호한 조자연과 같은 극단적 개혁 집단과 그 다음 동나노폰, 등소풍 같은 원료 보수파들의 대립이 나타나죠. 그 다음 페르스트레카를 추진한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북경을 방문한 5월 중순에 일어 학생, 지식인 외에 시민, 노동자, 기업가 등이 관료의 부패와 인플레이션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대규모 천안문 집회에 모여들었고 여기에 등소평에 대한 직접적 비판까지 나왔다. 자, 고르바초프가 귀국한 뒤 5월 20일 날 북경의 계엄령이 내려지고 당국과 시위대 사이에 2주간의 대치 상태.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고르바초프가 왔기 때문에 계엄령 못 내렸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돌아가니까 곧바로 이제 계엄령을 내리고 이제 왜냐면 대치 사태에 있다가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일반 학생들이 많이 이제 뭐냐면 이탈하고 천안문에 모이기 시작하고 그다음 계엄령이 내리면서 이제 계엄 부대가 이제 북경 도심에 출동하게 되죠. 그러면서 군대가 이제 천안문 강제에 이어 몇몇 도로와 정한 학생 시민들이 발표하면서 광장을 접수하게 돼요. 자,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죠. 예. 그래서 해외 여론도 그걸 많이 비추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제가 이게 기억이 나. 이게 TV에 나왔어요. 이 장면이. 지금 계엄군들이 오는데 그 앞에 학생이 이제 하여튼 시민 한 명이 딱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국이었으면 이제 어떻게 깔아 뭉겼겠죠, 그냥. 탱크로. 근데 이 탱크가 얘를 못 보고 그냥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얘를 깔아 뭉기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뭐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가 봐. 그래서 강제로 이 사람을 끌고 왔는데 왜 그랬겠어요? 다 이게 뭐냐면 외신들이 지금 다 보고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은 만약 탱크가 그냥 뭐냐면 밟고 지나가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이제 뉴스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일종의 외신들의 생각을 그러니까 눈이 있으니까 이제 한 거고 나중에 이제 강경 진압을 할 때는 사정 없어요. 탱크로 장갑차 몰고 와서 그냥 시적고 다니면서 다 죽여버렸을 때.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때 이제 뭐냐면 등소평 이 사태를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정복시키고 서방 측에 예속된 부르주아 공화국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으로 진압하는 걸 정당화했다. 그래서 2차 천안문 사태로 불린 이 사건은 민주화를 추구하는 운동이 진압됐고 이때 이제 조장이 또 실격하고 우리가 알고 이제 상해파였던 강태민이 총속에서 취임하게 돼요. 그래서 사건 뒤에 등소평은 개혁개발 지속을 촉구했다. 그래서 사건 후에 서방 사회의 비난과 경제 체제 한때 경제 교류가 약화되었으나 그 당시 또 아시아 각국의 관계 개선, 서방 각국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90년대 또 성장이 계속됐고요. 특히 해체 이후에 이제 소련과 동료의 경제 혼란과 민족 붕괴를 보고 중국 국민은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공산당이 그 역할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대개 보면 그 시장이 개방되고 자유화되면 민주화되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시장 개방을 이렇게 내세웠던 것도 중국도 이런 시장 개방 체제에 편입시킨 것도 이렇게 하면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거나 민주화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법칙이 무너졌죠. 중국은 아무리 시장 개방을 하고 뭐냐 해도 일당 독재 공산당은 뭐 계속 살아남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 체제를 지금 받아들이는 아주 특이한 경우가 중국이야.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입장할 때 이제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미소 뭐 이렇게 무역 분쟁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패권 싸움도 하게 되는 거고. 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끝낼게요. 여기까지 나올 것 같아. 근데 그 이후부터는 뭐 중국 대외관계 변화나 이런 것들이 각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계 부분에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여기 이제 잠깐 문화대혁명 부분에서 약간 그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한의 중에 있는 내용 중에 자 동계 부분 문화대혁명 관련돼서 772페이지 볼게요. 자 문화대혁명은 중국의 정통 문화를 철저히 파괴하고 새로운 공산주의 사회를 거치는데 그 목표를 하고 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고요. 문혁은 1965년 12월 10일 상해일간지 문해부에 용운영 4인방 중에 한 명이죠. 해석판과 새로 평하다라는 글을 쓰는 데서 시작했다. 이건 앞서 1959년 6월에 북경의 부시장이었던 명대사 연구가였던 오함이 그 인민일보에 명나라 세종 때의 해서가 항제를 꾸짖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명은 해서가 항제의 잘못을 꾸짖는 것을 그 당시 대학지 운동과 인민공사 추진 과정에서 노산회의에서 그 공산당 잘못을 비판한 팽덕회를 해서로 그리고 그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태똥을 세조로 비유한다고 해서 요문이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해서 정치 문제가 비화됐다. 특히 1962년에 이래 대학지 운동의 평가와 공산주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불렀었고 보태똥, 인표, 강청 등 약진파와 이들 비판한 팽덕회, 윤속이 등소평, 진운 등의 대립이 해석파와 판간의 문제를 붙인 거다. 그러니까 팽덕회, 윤속이, 등소평, 진운을 이들이 뭐라고 한다? 주자파라고 하죠. 예, 모태똥에 보면 입장에 보면 그래서 이제 강청을 상해에서 장충교와 미리와서 요문영과 함께 해석판간의 새로운 비평을 그를 문해부 발표하게 됐고 후에 이제 모태똥이 그걸 추인해 준 거죠. 여기에서 이제 4인방 있네요. 제가 잠깐 이게 장충교가 4인방이야. 강청, 용운영, 장충교, 오우명, 왕운명. 예. 이게 이제 뭐냐면 왕홍문인가? 예. 그게 이제 4인방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뭐 이름까지는 외울 필요 없어요. 예. 강청만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하도 유명한 여자니까 이 여자가. 자, 그래서 이제 용운의 글이 발표되면서 그 반응이 강하게 나타났다. 즉 해석판관 속에서 나오는 오함의 글 가운데 토지의 반환이나 억울한 재해, 명예회복을 모두 사회주의 혁명에 반대하는 부르주아 토쟁에 초점을 해서 오함의 해석판관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모태똥도 이러한 양파의 대립에 대해 용운의 글을 지지하는 태도를 취하자 마침내 해석판관의 문제는 크다는 정치적 문제가 되었다. 상당히 모순점이죠. 모태똥이 자기가 싸우고 해놓고 썼는데 칭찬해놓고는 나중에 또 뒤통수 때리는 거야. 자, 이렇게 되자 이 비판은 오함의 해석판관에 국한되지 않고
60년대 초반부터 이제 북경 시당에 이건 한의 중에 없는 내용인데 기간지 전선에 게재한 대학진 운동의 풍자수술인 상갑초를 찰기했어요. 예. 이걸 공동집한 상가의 대학진 운동의 비판 내용을 그 독초라고 해서 몰아붙이고 중국 국민당에 충성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과거에 발표한 공작 이념에 대한 글이나 봉건사회 도덕론이 모두 자본주의 계급의 학습 노선을 옹호한 내용이다 몰아붙였다. 자, 문화혁명의 배경은 1962년 이래 공산당 지도부 내에 잠재하고 있는 대의 정책을 둘러싼 대집 항쟁이 해석판관계기로 폭발되면서 모택동이 주도하면서 문혁이 추진했다. 특히 모택동은 중국의 현실의 사회주의 진정한 모습을 벗어나고 있음을 인식하였고 그런 원인은 바로 윤석이 등 정정한 공산당 내 자본주의 노선을 추구한 이른바 주자파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제 모택동이 주장한 게 뭐냐면 영구혁명론이죠. 네. 그래서 자본주의 요소를 끊임없이 뭐냐면 탄압하고 비판하면서 계속 나가야 된다. 자, 이들 주자파가 당과 국가의 중추기관을 지배하고 참된 사회주의 원하는 혁명대중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수청 없이는 혁명가업의 달성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다. 자, 이제 윤석이 등소평 팽덕회 등 중일전쟁 시기에 동지이면서 또 중화인민국 창립에 과적 견마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동료들을 결국엔 사회주의 혁명 노선에 방해제도 제거하게 되었다. 이거는 약간 이제 정근대 씨 항제 지배체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나라 건국하면 예전에 같이 일을 했던 그 원료들 어떻게 돼? 원료들 다 수청시키잖아. 모택동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런데 문화대혁명에서 이제 모택동이 지향하는 모습은 단순히 주자파의 수청만이 아니었다.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깊이 뿌리박고 있는 윤석이 등속평만을 완전히 제거하고 당과 행정기관을 비롯한 농촌조직, 학교와 기업에 이르기까지 빠리 꼽은 형태의 새로운 권력기관을 수립하고 이에 의해서 과거의 지배급으로 남아있던 낡은 사상과 문화풍습을 철저히 파괴하려는 데 있었다. 자, 그래서 모택동 사상적으로 물들지 않는 순수한 홍위병을 동원하여 이들 실천하고 있다. 순수하다는 말이 좀 약간 그런데 저는 자 하여튼 홍위병을 동원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홍위병 등장한 정통 문화의 파괴를 볼게요. 1960년 4월 18일 중국 인민기관지였던 해방군부에서 모택동 사상의 위대한 깃발을 높이 받들고 적극적으로 사회주의 문화 등을 참가하자는 사설을 게재했다. 이때 이제 군을 장악했던 것은 어떤 사람이죠? 인표예요. 근데 주의할 것은 인표가 모든 군을 장악한 건 아니에요. 중국의 군대가 그냥 300만 정도 되거든요. 지금 200만 정도 축소됐지만 인표가 장악한 군대는 중앙군이고 실제 지방군 같은 경우에는 당의 원료들이나 이런 세력들, 그러니까 문혁에 반대했던 세력들이 장악을 했어.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게 문안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당시 그 문혁 소조가 내려오니까 그 반발하는 세력들 중에 하나가 지방 군벌 세력들이죠. 군사 세력들이죠. 군과 지방군이었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제 인표가 완전하게 군대의 장악은 아니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하여튼 5월 4일날 사회주의 문화대혁명의 무상계급 문화대혁명으로 그 명칭을 바꿨다. 이와 함께 모택동은 정치국 상임위원회에서 문화혁명 소조를 이제 설치하고 이게 이제 초창기 때 그 뭐냐면 이끌었던 건데 진백달, 강청, 장충교를 책임져가고요. 그래서 강청과 장충교는 일부 사인방색들이 들어가 있죠. 실제 이제 그 주성은 진백달인데 이 진백달이 어떤 라인이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백달은 누구의 이제 그 라인이냐면 인표의 라인이야. 인표의 라인. 그래서 요 조직은 인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어요. 여기는. 자, 그래서 이제 책임자 임명하여 문화대혁명의 정치운동으로 불을 붙이게 되었다. 그리고 정통적인 문화, 사상, 풍습, 습관의 네 가지 구학을 타파하고 파삭을 외치면서 새로운 네 가지를 수립하는 데 기초하되 일체 문화유산과 현대 문화사주를 부정하였다. 자, 이와 함께 이제 공산당이 조직된 청년단이나 민간단체도 윤석이 등록표에 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의 지식이 약한 모택동과 인표는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 하여금 홍위병도 이용해서 문화대혁명의 주동자로 이용했다. 그때 이제 되게 청소년들 지금 뭐 중고등학교 애들은 잘 모르잖아. 그래서 아까 이제 말도 잘하고 하면 막 세뇌가 돼. 그래갖고 이제 한 30 넘어가면 이제 세뇌가 안 되죠. 왜냐면 이제 나름대로 경력이 있으니까 인생 경험이 있다니까 아무래도 한쪽 귀 듣고 한쪽 귀 하는데 이때 나이 애들은 잘 어울리고 이제 다스리고 막 하면 금방 세뇌되는 집단들이죠. 자, 하여튼
초기 홍위병 조직들은 북경의 각 대학가 중고등학교 홍기 소저들, 전투 소저를 구성하고 여기에 참가하는 홍위병들은 주로 공산당 간부, 농민, 상공인, 인민군, 지대군의 자제로 구성됐다. 이들은 모택동과 모택동 사상 그리고 모택동 혁명 노선을 지키는 운동을 전개했다. 그냥 여기 또 없지만 이제 한일중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불순분자도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자기 신분 세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대자보라는 걸 이제 갖다 붙였는데, 그래서 대자보라는 벽신문을 만들어서 비판과 투쟁이라는 대상을 대자보를 통해서 뭐냐면 알렸고요. 자, 하여튼 이때 이제 대자보를 보고 이제 모택동이 강령을 받았고 사령부를 포격하라는 또 지령을 내렸죠. 네, 이 대자보를 보고 이거 뒤에 이제 좀 있지만, 자, 특히 홍위병원 사회계층을 홍오류와 흑오류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홍오류는 노동자, 빈농가, 하층, 노층, 중농, 혁명군인, 혁명운동의 희생자를 지칭하고 흑오류는 구지주, 부동, 반동분자, 우파분자, 기회주의자 나누고 이들 타도에서 근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부류가 여기까지 뭐 객관적이다 보아 반동분자? 반동분자 뭘까 이거? 그 다음 우파분자? 기회주의자? 이런 거는 솔직히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거지 뭐 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반대파들 특히 이제 어떤 사람들 그 등소평에 찍힌 사람들 등소평 모택동에 찍힌 사람 다 이런 식으로 처벌을 하는 거야. 예. 그래서 문화대혁명에서 인텔 계층이 교사와 학자, 교수, 예술가 등이 수청의 대상이 됐고 이 밖에도 이제 유교, 기독교, 해교도와 홍콩, 대만 출신자들도 공격 목표가 되었다.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문화대혁명 전개를 보면 자 이에 대해 이제 여기 이거부터 읽어야 되네. 예. 1967년 1월에 중앙군사위원회 학대위와 2월에 중남회. 이 중남회가 예전에 이제 어떤 곳이냐면 그 동교민항이라 해갖고 그 국경에 가보면 외국 공사관들 예전에 몰려있는 곳이 있어요. 그때 그 북경 의정서이면 그 구역이 있는데 여기가 동교민항이라고 있어. 근데 이게 나중에 1949년 이제 그 여기 공사가 되면서 요 지역이 중남해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되게 보면 상무위원들이 거주해. 여기는 상당히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도 결정하고. 자, 하여튼 그때 이제 중남에 개최된 이제 정치국 의견 조정회 합에서 공산당 노간부와 인민해방군의 원료였던 역견원이나 이성년 등이 인표나 장충교, 강청, 강세 이런 사람들 비판하면서 당의 지도부를 부정하고 인민해방군 홍위병 지휘에 맡기는 것을 수용대 지휘에 맡기는 신라를 공격했다. 이에 모택동 노간부들의 부활과 반결 노린자를 비판하면서 혁명대중과 공산당 간부, 인민해방군 3대 결합을 위해서 혁명위원회는 새로운 권력기구를 삼도록 지시했고요. 그리고 종전에 이제 당 조직을 부정하고 혁명위원회를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 친일파를 거기다 이제 갖다 붙였죠. 그리고 이제 인표, 강청, 장충교 등은 모택동의 홍문부정에 따른 한편 모택동의 노간부 비판의 신입어 노간부의 주장을 뭐라고 이제 했냐면 2월 영유라고 했어. 2월 영유. 예. 그 비판 운동을 전개했다. 예. 2월 영유는 앞에서 누가 그 여기 공산당 노간부하고 인민군 원료들이 비판한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67년 후반부터 이제 68년 전반에 거쳐 각자 인민해방국에게 좌파를 지원하여 군사 통제와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강력한 권한이 보였다. 인민해방국의 장병이 해군과 학교와 공장에 주둔했고 각성의 혁명위원회가 주임하는 해방군 사령관이 선출되어 사실상 군사 독재 체제로 들어갔다. 근데 이게 주의할 것은 중앙군은 거기 이제 인표 수준이니까 그냥 지방군은 아직까지 거기 원료세력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고 거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 중앙군이야. 중앙군이 이제 곳곳에 파견해서 이렇게 이제 했던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 이러한 조치는 문혁기관의 자기부하 고급 장교를 다수 이제 지방군 사령관을 해갖고 지방군을 이제 자리에 있었던 그 반문헌 세력들을 제거를 하고 인표의 권력과 지위를 한층 높여주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1969년 4월에
중국 공산당은 북경에서 제9차 전국 대표대회를 개최했고 여기에서 인표는 당 중앙을 대표해서 정치복을 행했다. 그는 문화 대혁명을 모태통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에 지속적 혁명 이론을 기초한 참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고 부정하고 이에 대해서 인표를 모태통의 후계자 정한다는 이례적인 규정을 넣은 새로운 당규역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인표가 공산당 부주석, 진백달 강생이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올랐고 인표 강청의 지지자 다수가 신중앙위원회를 구성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표가 이게 큰 실수했는데 9월에 제9기 중앙위원회에서 제2의 총회에서 국가주석으로 취임할 걸 요구하니까 모태통이 거부. 원래 국가주석직이 잠깐 있다가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모태통이 이제 한테 이걸 만들어놓고 취임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일선에 물러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모태통하고 관계가 좀 어떻게 돼요? 나빠진 거죠. 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다가 나중에 인표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실패하고, 실제 쿠데타를 일으켰는지도 잘 모르고, 아까 말한 것처럼 도망가다 몽골 상국에서 폭발돼가 비행기가 죽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1973년 8월에 개최된 전국 대표대회에서 등소평이 다시 중앙위원회로 복귀하였다. 이와 함께 문협을 통해서 세력을 잡은 왕홍문이 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주석, 장충규가 정치국 상무위원, 그 다음에 강청, 용영 등이 정치국으로 선출되고 이때 4인방이 결성돼요. 그러니까 4인방은 갑자기 처음부터 만들어진 거 아니고 이때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왜냐하면 4인방 중에 한 명이 장충구, 강청, 용우영 예전부터 이제 같이 활동했던 거고 중앙 문현 소속에서 이제 같이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근데 이제 왕호문은 나중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4인방 형성 시점은 뭐냐면 요때요. 후반기 때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문화대혁명 후반기 때 중심 집단 권력기구는 어디냐? 4인방을 써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문헌 소조 이런 거 쓰면 틀리죠. 요거는요. 이거는 이제 중반기 넘어가면서 해체됐고 인표가 이제 죽으면서 이제 아예 영향이 상실됐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요. 4인방을 써야 돼. 4인방을. 보통 4인방을 기대하고 썼는데 의외로 그거 중앙 문헌 소조인가 그걸 쓴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요거 쓰신 분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이 문화혁명 소조죠. 중앙문화 소조가 아니라 제가 말 잘못했는데 하여튼 이 문화혁명 소조를 쓴 분이 상당히 많아요. 예. 자, 그래서 하여튼 요번에 답이 이제 예전에 답이 4인방이었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읽어보면 이때 잠깐만. 예. 자, 당시의 국가정책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발전에 위한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프롤레타리아 혁명 노선을 추진한다는 4인방과 개방정책에 위해 외국기술 도입해 현대화를 추진한다는 실무파의 대립인데 이 실무파들은 주로 누굴까요? 주울레나 등소평 이런 사람들이죠. 대립이 격화되었다. 특히 4인방은 인표를 공자에 연결시켜 비판하고 비인비공운동을 하면서 이는 죽은 인표보다 주울레를 공자에 건조해서 비판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1975년에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1차 1회 회의에서 주울레는 중국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사회주의 강국에 이루기 위해서는 농업, 공업, 군사, 과학 같은 4대 부분의 현대화 노선을 추진하며 적극적으로 선진공업부로 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자, 이 4대 현대화 노선을 이어받은 사람이 이 등소평이죠. 자, 모태똥은 등소평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1974년 말에 그를 군사위원회 부수석 겸 총참모총장으로 임명하고요. 이듬해 공산당 부주석, 정치국 상무위원 요직을 맡겼다. 자, 등소평도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강공업과 과학, 농업, 해방군의 정돈 정책을 추진하면서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이에 이제 대4인방은 등소평의 노선을 부르주아 개혁에서 비판을 했고요. 자, 이쯤에 공산당 간부가 참가한 전국회의에서 농업은 대체해서 배워야 한다는 강력히 주장이 되는데 대체라는 것은 이제 작은 농촌이야. 상동성이 있는, 상서성이 있는. 그래서 농민 출신 공산당이었던 진영기의 지도 아래
집단 농장 경영 방식으로서 생산력 증가에 성과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때 이 방법을 둘러싸고 사인방하고 등소평이 격렬하게 대립을 한 거야. 사인방은 대체를 통해서 인민공사를 다시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거고, 이에 반해서 이제 그 뭐냐면 등소평은 이게 좀 가장됐다. 이게 근본적인 계획이 아니다 하면서 비판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국 그 간부에서 농촌 공작을 추진했던 정치군이었던 하국공은 생산경제 혁명과 그 발전과 불감을 간주하고 정부의 농촌을 대체형 농장으로 이제 개조할 걸 강조하면서 모택동의 신임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요때 하국봉이 이제 모택동 입장을 땐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게 낫겠어요? 자신이 예전에 한번 실패했지만 인민공사와 비슷한 대체형 농장 형태가 좋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눈치채고 하국봉이 그거 하자고 이제 주장함으로써 그 노태통이 신임을 얻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노태통이 자연스럽게 얘가 또 자본주의 하려고 한 거 아니야? 한번 용서를 했더니 피는 어디 못 속인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자, 1976년 1월 주일의 수상이 죽고 전국의 불안과 슬픔에 쌓여있는 가운데 4인방위 중심으로 등소평 비판운동이 전개되었으며 문화대혁명 시기와 같은 격렬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천안문 사건을 전개되었다. 즉 4월 4일부터 주일에 추모하는 꽃다발이 천안문 광장의 인민영웅기념비에 쌓이면서 그 당시 수십만 군중들이 집결하면서 공공연하게 이제 4인방을 비판하는 시를 낭독하고 연설하였다. 심지어 인민이 어리석은 무리가 아니며 진시황의 봉건사에는 한 번 사라지면 다시 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모택동을 진시황과 비교하면서 비판했다. 자, 이단 사태에서 개최된 공산당 정치국회에서 강청은 이를 조직적인 반혁명 책동이라고 주장하며 꽃다발 철거와 연설자 체포를 요구했고요. 북경시 혁명위원회 주임무 오덕은 강작을 봉쇄하고 공중을 체포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주일대의 추도와 반사인방 운동은 다른 지역에서 확산이 됐죠. 자, 천안문 사건 이후에 이제 사인방은 언론기관의 어떤 총동을 하여 등속동을 중심한 실무파를 비판과 그 당시 문화대혁명 이념을 강조하는 여를 올렸고요. 그러나 모택동의 새로 이제 국무원 총리 겸 당 일부 주석이 되었던 하국공이 문혁을 긍정하면서 사인방 가격한 투쟁 노선을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다. 근데 1976년 당산시에서 그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때 한 65만 명이 죽었다고요. 어마어마하죠. 자, 이런 와중에 모택동이 사망을 하게 된 거야. 자, 모택동의 비유화된 세력을 떨쳤던 사인방은 그의 죽음과 함께 이 사인방에서 하국공이 별로 안 좋게 생각했거든요. 하국공이 좀 약간 중도적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택동의 정책을 계승하면서도 또 개혁 개방을 하려는 어떤 의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하국공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잡히게 되고 이제 비극적인 종말을 가져오게 됐다. 그때 이제 체포돼서 재판받고 감옥소에 갇혔다 죽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요. 자, 한편 하국봉은 모택동의 정통기를 자처하고 모택동의 혁명 이론을 긍정하면서 사인방 개혁을 생산력 발전을 측면에 무시한 구분 노선을 비난하면서 등소평에 대한 혁명 정신을 경시한 회색 군자를 붙였다. 자, 사인방 비판 운동이 확산되는 건데 문화 대혁명을 대해서 비판이 재현되자 하국봉이 이에 저항했으나 공산당 10기 3중전에서 등소평의 당 부주석 겸 해방군 참모총장으로 복귀했고 그리고 하국봉은 11기 전국대회에서 문화대혁명의 종교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1978년 들어서 12기 3중전에서 이제 하국봉 체제가 무너지고 이제 몰려 넘어가게 되냐 등소평 체제로 넘어가게 되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는 이제 각자 읽어보세요. 이 뒷부분은. 그래갖고 이제 동계까지 그 한번 문화대혁명 부분을 정리를 해봤어요. 이 부분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고 좀 쉬었다가 뭐냐면 그 뭐죠? 사료를 보는 아시아사 부분을 진행할게요.